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흥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김영환 지사의 문화사업입니다. 새 대규모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공감대 형성 과정이 없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원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은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답정너식의 밀어붙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김영환 지사의 취임 초부터 계속 지적이 돼 온 사안입니다만은 글쎄요, 이번에 정책을 둘러싼 이런 그 갑론을박, 이것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연속 과정이죠. 이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번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과 철학은 문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차차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비판을 할 경우에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면 예산 또 시행 가능성이면 가능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변화와 혁신이라고 쓰고 좌충우돌이라고 읽는다. 지금 답정너 말씀하셨지만 목표, 방향성, 35,000불 시대에 맞게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기, 준비사항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지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 그리고 지역민들이 가장 미래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수반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같은 당의 도의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또 지역민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청회나 여러 의견을 구하면 뭐 하냐? 우리가 받으라면 받는 거냐라는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로의 그 과정은 참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박재성 변호사님 과정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분께서 예산에 관한 어떤 지적을 짧게 해주셨는데 문화를 우리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예.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제가 알기로는 3,300억 원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년에 800억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더군다나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유사한 지금 문화 프로젝트도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 도지사께서 그 도청 1층 본관 1층을 그 그림책 도서관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 저는 사실 굉장히 그걸 듣고서 좋았어요. 근데 예. 한편으로는 도청의 사무 공간이 없어서 이 캐비넷을 복도에다만 이렇게 놓고 업무를 볼 지경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기본적으로 도청은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다 하고 나서도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도서관을 만드시든 미술관을 만드시든 더 너무 좋을 텐데 그런 부분 1차적인 그 시설의 목적 자체부터 먼저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예,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 문화 사업에 대한 논란들을 보면서 저는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간 김영환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굉장히
똑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비슷한 문제 제기를 임기 초기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문제 지적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김영환 도지사는 물론이고 충북도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돼라고에 대한 부분조차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예산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2025년도 충북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체 예산이 7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문화예술 전체 예산보다도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매년 투여해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공감대 혹은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문화의 바다, 문화의 궁전, 충북의 사업 이름입니다. 네, 김영환 지사는 도민이 문화의 풍요를 느끼게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 지사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특히 문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충북은 이제 기존에 자연자원 위주의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단양, 제천, 전국에서 내방객 순위로 3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자연 자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패턴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 선호하고 좋아하고 찾고 즐기고 하는 패턴들이 바뀌죠. 그에 맞추어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 굉장히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 2위로 해마다 꼽히는 포츠워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3번을 가봤습니다. 가장 왜 여기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계속 꼽힐까를 봤을 때 3블럭 이상에 걸쳐서 박물관, 오라토리움, 각종 공연장들 그리고 교육기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일머니, 텍사스 오일머니를 가지고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다 구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 방향성은 좋은데 우리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예산을 과연 다 어떻게 할 거냐. 도비로 분산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충북도라는 것은 다른 데 쓸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항목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하는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답을 정해놓고 한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도지사가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그 출신을 우리가 한번 쭉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등단 시인입니다. 예. 예, 시에 대해서는 또 아주 조예가 있고요. 그분이 어떤 그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조예가 있는 것이라는 그 커리어를 봐도 문화예술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그 개인적인 취향뿐만이 아니라 글쎄요, 미래 먹거리를 문화예술 쪽에서 찾는다 하는 얘기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분야인데요. 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 충북 또 청주를 살릴 미래 먹거리가 과연 어느 쪽이 좋으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찾아야 되지만 이 지금 현재의 김영환 도지사는 문화예술에도 그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좋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특히 예산 같은 경우 감사원 이 지적사항에 문화의 바다, 문화의 공전이 지금 약간 덜컹덜컹 하는 그런 사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국비와 공공재의 투입이 없는 순수한 충청북도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글쎄요, 도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도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대규모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호응들을 보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관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도가 그간 문화 분야에 대해서 가졌던 갈증도 저는 크게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미술관이라던가 문학관 건립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구들이 있어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낸 것도 그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서 해주신 것처럼 문화 영역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담고 지역의 가치를 담아낸 방식
방식이어야 할 것 같고요. 뭐 그랜드 프로젝트라는 명칭이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차용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단순히 이름만 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이 지역 특성을 잘 살리는 그러한 고민들이 함께 담긴 내용일 텐데 지금은 사실은 좀 이렇게 말장난처럼 이름만 따오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도민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내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화 산업이 필요하다. 관광 장으로서 메리트가 있으려면 차별화된 충북의 특색이 있어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은 어떻게 살려나가면 좋을까요, 박 변호사님? 저는 충북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랜드마크,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분은 청남대가 충북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남대 그리고 청주하면 직지 몇 가지는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알긴 아는데 충북 자체, 충북이라는 지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랜드마크는 이렇게 뭐 국제적인 위상까지 갈 만한 건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충북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그 청주, 뭐 충주, 제천, 단양, 옥천 등 각 지자체별로 좀 고유한 특색을 좀 더 개발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게 이제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 문화재조창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재조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예전의 것을 잘 좀 리모델링하거나 잘 개선해서 예전의 것을 기억하면서 현대적으로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단순히 시설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좀 계속 연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네, 지금 그 김영환 지사께서는 이제 업사이클을 통한 관주도에 기존의 충북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관이 가지고 있던 건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의 것들을 많이 하고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큰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거거든요.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파리나 로마나 이런 대도시 외에 우리에게 좋은 그 일종의 인사이트를 주는 영감을 주는 도시들이 군소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겐하임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빌바오라든지 아주 우리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방갈로르, AI, 첨단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과 첨단 의료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화한 이런 케이스들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하고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거죠. 하나의 국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모레 오산에 가시면 오산 공장을 가시면 하나의 거대한 뮤지엄 갤러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라고 이름 붙이고 관광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오송이나 오창의 많은 공장들 또 새로 신규 산업을 유치할 때 그런 것들을 대규모 갤러리 뮤지엄화 하면서 일부 관에서 지원하고 매칭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K뷰티, 성지순례, 사후면세점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런 새로운 기존의 업사이클 플러스 관주도의 업사이클 플러스 민간과 함께 관의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하나의 큰 타운 형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미 전 세계적인 도시들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벤치마킹해서 솔루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된 그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북이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충북은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 이른바 예. 국토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자, 이 문화예술, 음악미술, 뭐 문학 이런 그 1차원적인 문화예술 쪽에 지금부터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은 10년, 20년 뒤에 글쎄요, 충북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신을 이렇게 심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산업적인 개념을 같이 우리가 첨부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산업, 그것도 복합문화산업. 우리 그 충북이 갖고 있는 국토 정중앙이 꽃을 피우려면은 역시 저는 물류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청주공항도 있습니다만은
민간 여객을 수송하는 것보다도 그 화물 아주 고부가가치 환업,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품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이 움직일 수 있는 물류, 전 세계의 이 물류가 충북으로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상상 속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물류와 문화, 특히 교통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대승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예,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치적 쌓기용으로 이 문화사업을 악용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의 문화 경쟁력 중요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들은 긴 호흡 안에 고민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김영환 지사가 임기 기간 동안에 큰 성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청남대 활용 계획입니다. 예. 모노레일 설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새로 들어올 거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이 본인이 했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 자체가 사실은 내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과만 있으면 된다. 지역에 좀 더 긴 호흡으로 필요한 미래 비전을 담은 기획은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충북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한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댓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신 교수님 먼저. 네, 백년산 허슬규님께서 지속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댓글로 일축해 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제가 찾은 것은 OSH님인데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불안한 지금 같은 시점이면 저런 대규모 투자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라고 약간의 좀 비판적인 의견을 달아주셨네요. 예, 국장님. 예, 같은 맥락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충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문 앞에 멈춰서고 성인 남성 5명의 손을 빌려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앞서 2021년에도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벌금을 안 내고 버티다 석 달 만에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형편이어서 벌금 낼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벌금을 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노역형을 선택했지만 당장 교도소에서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장으로 향한 장애인 4명 가운데 2명은 중증 뇌병변 장애로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하고 1명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국장님,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장애인 이동권 굉장히 익숙하지만 좀 낯선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이어지기 시작한 게 2001년이라고 하니까 예.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런 방식의 집회를 해야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통약자법에서 정의한 이동권의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교통수단이든 차별 없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지점일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대부분 비장애인 중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 장애인들은 그 안에서의 손해를 보는 존재였고 그 손해에서 이제는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시내버스 방해라던가 출근길의 피해라는 관점으로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비장애인의 좀 이기적인 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저는 오늘 내가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민인 거고 고민을 넘어서 안 되고 있는 거죠. 저 영상, 저 사건 당시에는. 근데 저분들이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는 도지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달라, 도지사 면담 좀 하게 해달라라는 그 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였는데 안 만나주니까 결국은 이제 아스팔트, 그 앞에 도청 앞에 아스팔트까지 가셔서 이렇게 어떤 시위를 하시다가 결국은 형사처벌이 되셨는데요. 누가 저분들을 도로로 내몰았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 교수님. 네, 장애인 문제 하면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혹시 뭐 나랑 관계없는 또 내 이웃과 관계없는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 약 160만 도민 가운데서 지금 등록된 장애인만 9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약 7%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 우리 도민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함께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장애인 단체의 회장을 맡아서 10여 년 같이 장애인들과 함께 해온 저로서는 그 휠체어에 앞에 이렇게 이제 채워서 하는 이런 기구들이, 전동 기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감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고,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판결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 형 집행 과정과 그 수용시설의 결과를 통해서 그런 어떤 형 집행이나 수용에 있어서도 역시나 굉장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인 친화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일본의 베프라든지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어떻게 그런 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그게 또 하나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상품이 됐는가까지를 우리는 왜 거꾸로 생각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규모라든가 무역 규모, 이른바 G10에 속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장애인,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이제는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왜 이런 시위를 하느냐, 출근 시간 늦어 죽겠는데 하고 화를 내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차마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 정책에 유한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거두게 할 정도의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면에서 살펴볼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번에 이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변호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이 사건 1심의 이제 판결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형법에서 그 범인의 어떤 그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 피고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이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벌금 자체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어떤 악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심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그 동기를 살펴봤을 때 우리 실정법에 따르면 유죄는 맞지만 선고유예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분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법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 이 형을 받게 된 그 동기가 너무나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도지사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당시에 3분을 이제 들어와라, 접견, 뭐 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막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5분이 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3분에서 5분 왔다고 해서 전체를 막고 하는 그 사이에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하게 된 거고 화가 나게 된 거죠. 3명에서 5명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단계에서 이분들을 다 훈방 성격으로 이제 무혐의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거기에 자기 능력으로 근로를 하면 근로해서 받는 월급이 어느 이상이 되면 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수당 이런 것들이 거꾸로 또 중첩돼서 못 받습니다.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노역이 됐든 벌금이 됐든 이분들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감안했다면 지금 변호사님 의견처럼 선고유예라든지 이런 걸로 사회에 좀 따뜻한 면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 영상에 나오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벌금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사회 통념상 벌금형은 범법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벌금 얼마 이상으로 이제 범법 기준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굳이 범법자로 만들어야 했을까라는 원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케이스 같습니다. 이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노역 대신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영상 속에 그 멘트가 나오죠. 난 사회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비록 장애인이지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가 않았다 하는 말에 참 그건 쉽게 수긍이 가지가 않습니다. 예, 이 활동가들이 부당한 벌금형에 대한 저항 의미로 노역에 들어갔는데요. 대개 하루에 노역을 하면은 1인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군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마저도 이 노역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바로 벌금을 내고 퇴소를 했다라는 그 뒷얘기를 듣고 참 씁쓸함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구절히 범법자로 우리가 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이것은 적당하지가 않다, 올바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런 그 수준을 넘어선 사회 아니냐라는 거에 우리가 공감대를 한번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 병원을 못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상법스 도입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조상법스 도입이라던가 특별교통수단, 흔히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우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라던가 우리가 이미 요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완들은 필요하고요. 이 과정을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된 게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저상버스, 모든 시내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또 그것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국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광역간 이동버스, 흔히 시외버스, 고속버스인데 아마 보시면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저상버스인 경우는 흔히 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장애인이라고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머무를 이유는 없겠죠. 다양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장애인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집 밖에 나와서 겪게 될 다양한 어려움, 불편함들을 지레 포기하고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장애인 이동권이 보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정책 시스템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교통정책 또 이동권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 정책들을 만들어갈 때 장애인 당사자가 그 정책의 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고 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는 그 사이의 간극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간극을 메우는 실질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그 부분 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무 비율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교통 불편 약자 150명당 한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대수를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일 수 있겠고요. 행복콜이다, 해피콜이다 또 지역별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운용하는 그 지역별로 다 이름은 다르지만 요즘은 굉장히 그걸 선호합니다. 집 앞에 와서 픽업해서 무슨 대중 택시 이렇게 이용하듯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청주에 20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우처를 지급해서 택시 같은 것들을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콜 서비스가 10만 원 정도 바우처거든요. 예. 그럼 이런 이제 바우처를 확대해 주는 부분 그리고 해피콜이든 행복콜이든 명칭이 뭐든지 간에 이렇게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수를 늘려주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 이렇게 사람 몰릴 때는 거의 일종의 트래픽이 걸려서 거의 이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불만들을 장애인분들로부터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그런 운용의 면까지 같이 고려를 세심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은 후보들이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일정 부분 무시 못할 또 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요구 사항을 쭉 건의를 사항을 받아서 뭐를 해드리겠다 하는 얘기는 이 선거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고요. 또 저 또한 그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선거 전과 후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제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 장애인분들이 됩니다. 선거 끝난다고 우리가 요구 사항이 들어준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 역시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만은 글쎄요, 다인승 특별 교통수단 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런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나 청주시나 충북도나 이 예산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떤 게 더 도민의 그 행복을 갖고 올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쪽의 예산 그 배분을 지금보다도 더 한층 문호를 넓히면은 글쎄요, 지금 이와 같은 그 우리가 저 영상에서 볼 때 삭잡한 심정 이런 것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자체 장들에 대한 이 관심 또 이 분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부 역할을 다시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죠. 편의점도 바닥 면적 크기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인데 그 의무의 기준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현재는 개정이 돼서 50제곱미터로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문제됐을 당시에는 바닥 면적은 시행령으로 300제곱미터 미만은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시행령이 20년 넘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내가 하나 아이스크림을 사든가 뭔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려고 할 때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가령 계단으로 돼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 이 입법 부작위가 문제인데 그거를 개선해달라. 개선하지 않은 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난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소송을 했는데 1심과 2심은 원고 청구 기각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 가서 작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와 같은 심대한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걸. 예. 그리고 위법이라고 보면서 결국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만약 이 손을 이제 들어주면서 그동안에 피해본 거를 다 계산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그 장애인분들이 그 손해배상을 다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걸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의미로 10만 원씩 이렇게 청구를 받아줬고요.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 장애인 접근 시설을 의무화하는 그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로 현재는 시행 중입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 교수님. 예, 한덕님께서 배고파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슬픈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네, 의원님. 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누려왔던 것들을 장애인들은 누군가는 몇 년씩 투정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항의하는 모습조차 이해가 갑니다 하고 봄해 유비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국장님도 댓글 준비해 예, 오셨죠? 장애인도 버스 타고 마트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야죠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평일 오전 단양군 보건의료원.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군부대 장병까지 진료를 위해 찾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둔 부모들은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문을 연 이후 지역에 없던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보건의료원이 정식 개원한 이후 진료 인원은 16,041명,
1년으로 환산하면 단양 군민 2만 7천여 명보다 5천여 명이 더 많이 방문한 셈입니다. 2023년 보건소 진료 실적 1만 3천여 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방문 인원은 전체 진료 인원의 14%인 2,280명. 관광객 등 외지인 비율도 30%에 가까워 응급의료기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개원 첫 해 성공적인 안착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건 지속성입니다. 단양군이 예상하는 보건의료원의 연간 운영비는 40억 정도. 이 가운데 진료 수입 12억과 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 8억을 제외하면 20억은 단양군이 해결해야 합니다. 단양군은 이 정도 적자는 예상된 수준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감당할 만한 규모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이 미미한 만큼 전국 16개 보건의료원과 연대해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부족한 의료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필요한 공중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상황. 내과는 직접 의사를 채용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은 인근 충주와 제천의 의료기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순회 진료가 이뤄집니다. 고령화 시대에 농촌 의료를 책임지는 단양군 보건의료원.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지만 의료진 확보와 재정 안정화라는 과제는 불안한 동반자로 남았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단양군의 보건의료원이 개원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신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양 인구가 2만 8천여 명 밑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죠.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 농촌 소멸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천연 자원의 보고인 단양이 이런 식으로 인구가 많이 떨어진다는 게 너무나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기왕 이렇게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좋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도 30%나 이용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졌으니 내친 김에 지금 법률도 개정 중이지만 지자체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이런 의료 중소도시들이 있습니다. 중소관광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치앙마이라든지 푸켓, 인도의 코치 이런 데들의 아주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양보다는 좀 크지만 분명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하다 보면 우리 충북도 6개의 농촌 지역 소멸 도시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이런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박 변호사님. 공공의료라는 거는 사실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의료가 사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의료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보다 생명과 신체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어떤 방금 말씀하신 인구 소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취약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와 같이 지역에 지방 의료원이 있다. 근데 그 의료원이 잘만 운영된다면은 지역에 오히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국비가 진짜 이런 곳에야말로 전폭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이 영상은 이제 농촌형 공공의료 시설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냐라는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준 영상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 영상 중에 나왔습니다만 단양군이 20억 적자는 충분히 예상된 수준입니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대목이 저는 자꾸 머리에 꽂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군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지역 그 인근에 있는 군인들까지 막 나와서 이제 의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든들 얼마나 더 의료 시설이 더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이 단양 군수도 마찬가지로 직선회에서 뽑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선거가 임박할수록 야 올해 30억이 적자다, 40억이 적자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또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방만 경영인이 또 이런 또 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속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면은 역시 다양한 형태의 기부라든가 또는 공공 어떤 그 지원 이 판로를 뚫는다거나
한 가지에서 막히면 여러 군데에서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 이것이 단양군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죠. 또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될 텐데요. 민생 우리가 흔히 여야 공이 그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건강과 생명만한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 같은 공공의료, 저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때가 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러 한계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원 이후에 지역에서 톡톡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양군 같은 경우는 충북 지역 안에서도 노령 인구 비율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37%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고령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심각한 병원 진로에 이르기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기 전 단계에 지역사회가 함께 이것들을 공공의료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리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부분일 텐데 현재 일부 과에 대해서는 제천이나 이제 타 지역의 의사들이 순회 진료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양질의 의료 서비스 또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채워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사실은 단양군만의 노력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월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저는 가능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굉장히 좀 건강한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 안에서의 제대로 논의가 모아질 것을 전제한다라면 시기상으로 조금 더 이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전 있어 보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제대로 착착 처리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21대 국회에서도 60% 이상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현재 정치 상황들 보면 이 관련 법안, 개정안도 사실은 꽤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 안에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국가나 또 혹은 충북도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역의 공공의료가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전환적인 지금까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혹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방식이었다라면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책임 있게 가져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보건복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 파트와 복지 파트 이렇게 크게 두 가닥으로 나눠서 우리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집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복지의 우선순위가 더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보건 쪽에 특히 이 농촌형 공공의료시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고요. 기존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보건 쪽에 특히 농촌형 공공시설에도 이런 정부의 재정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고령화 사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필수 의료가 충족되고 의료와 돌봄이 연계되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단양군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문제, 의료진 확보와 재정 안정화. 신 교수님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단양만 안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 소멸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이 안고 있는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공중보건이 등등까지도 뽑을 수 없는 현실, 전문의는 아예 4억 이상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오지 않는 현실,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죠. 의사협회에 등록된 의사가 15만 7천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진짜 한두 명 뽑기도 이런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냥 우리가 그냥 안타깝고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대도시, 인근 도시의 큰 병원들과에서 협업, 순환근무, 교차근무 이런 것들을 두면서 전문의들이 순회 진료 이런 것들을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들, 그리고 청송군에서 있던 케이스처럼 민간병원 위탁 경영,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예. 민간병원 위탁 경영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이런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다 아는 이름 많이 들어본 도시지만 여기가 농촌 소멸 지역으로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의료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 기관을 도입하고 관광을 활성화되고 이게 시너지가 돼서 지금의 하이델베르크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런 위기를 잘 몇 가지 솔루션으로 극복해 나가면 하이델베르크 같은 도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수가 도입, 즉 취약한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참 유연한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저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학, 또 지자체, 의대생이 서로 상호 계약을 맺어서 지역 의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 실현이 될 만하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든가 수련 비용을 그들에게 보다 안전핀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신 교수님. 네, 최준규 님께서 공공의료기관의 추가 확대를 기대합니다. 이곳에 은퇴하신 명의 분들의 복직도 희망합니다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환자가 저렇게 많아도 적자를 보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댓글을 DY 보우님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시사 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